대한제국의 궁궐 경영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궁은 생소하시죠? 네, 경영궁이란 그 궁궐이 있었나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경영궁은 덕수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수궁의 원래 이름은 경운궁인데 왜 덕수궁으로 불려지는지 한번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궁궐을 이야기할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이 도성에 5대 궁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궁자가 들어가는 또 이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혼동스럽고 궁궐에만 궁자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정각들 집들도 많이 궁자를 붙이니까 잠깐 먼저 요거를 좀 흉내를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 경운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궁, 궁방, 묘궁, 행궁, 상황궁 뭐 이런 이 범주가 좀 있는데 이 별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도성 내에 아주 큰 저택을 이제 별궁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보통 이야기할 때는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이 살았던 집, 그 잠저라고 하죠. 그 잠저의 사형은 뭐라고 그럴 거야? 그 왕의 혼례? 뭐 또는 어떤 피접? 그러니까 좀 임시 거처로 좀 피한다기보다는 이 본궁을 떠나가지고 임시로 머무르는 곳을 거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곳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별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 뭐 운영궁 같은 경우도 이 고종이 어렸을 때 있었죠. 그 잠저였죠. 운영궁. 그러나 이 운영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집을 좀 격을 높여서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운영궁이 지금 안국역 근처에 있죠. 가까운데 그러한 곳을 우리가 이제 별궁이라고 한다. 궁방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뭐 세자 빈궁 또는 동궁 또는 뭐 왕자방, 공주방, 옹주방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을 때는 동궁, 세자 빈궁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왕자나 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궁궐 밖에서 이제 사니까 거기를 왕자방, 뭐 공주방, 옹주방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한 방들을 궁과 방이라는, 그러니까 그 신분의 격에 좀 맞게 해서 그 칭호를 붙여서 이 궁자나 방자를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요. 또 이 왕실의 가족들의 재정에 쓰이는 이 관청을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방금 이제 이야기할 경궁에 명례궁이라는 궁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재정적으로 소요하는 경비들,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제 관리하고 또는 결세를 거두어들이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관청을 또 궁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궁방청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궁방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묘궁이라는 거는 이 사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왕이 후궁에 나온 또 이제 왕자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자들이 봉작을 받기 전에 사망했거나 또는 공주나 옹주가 결혼하기 전에 사망했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신위를 모셔둔 사당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묘궁이라고 또 하고요. 또는 이 세자를 낳았던 또는 왕을 낳았던 그런 후궁들을 신위가 있는 궁을 묘궁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영조를 낳았던 숙변채 씨의 육상묘, 나중엔 육상궁이 되는 것이죠. 또는 사도세자, 왕이 되기 전에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세자의 사당이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었어요. 창경궁 바로 앞에 사당이 경모궁, 이런 궁을 또 우리 이제 묘궁이라고 또 부릅니다.
행궁은 왕이 도성 밖으로 나갔을 때 그 거둥을 하면서 머무르는 곳이에요. 뭐 정조가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갔을 때 그 노량행군, 뭐 시흥행군, 화성행궁 이런 곳을 우리가 이제 임시 거처로 관아의 뒤편이나 또는 별도의 지점에 만들어서 있는 건물을 우리가 행궁이라는 또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또 상왕궁이라고 할 때는 이 상왕 그 전 왕이 살아 있으면서 다음 왕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자기는 상왕으로 거처로 삼아서 있던 집을 우리가 이제 그 상왕궁이라고 하죠. 태조 이성계 때 태조가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가 거처할 집을 새로 지으면서 있었던 곳이 바로 덕수궁이에요. 그 이름이 궁호가 그 창덕궁과 창경궁의 중간쯤에 그 뭐 시민당이라는 그런 그 예전에 동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정도의 지점에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덕수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상황으로 왕은 이제 궁궐에 있어야 되니까 정전에 머무르기 위해서 지었던 곳 이런 그 상왕궁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덕수궁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상왕으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은 또 왕께서 그 상왕에 거처할 것들을 지어주는 그 궁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궁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통 왕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붙여주는 이제 그 이름인 것이죠. 또는 왕께서 또는 그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집들 이렇게 이제 그 정각을 격을 높여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또 이 궁을 붙여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릉동 행궁이에요. 자, 행궁이란 말 이제 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임시 거처로서 왕이 계시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이제 1년 반 만에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선조가 의주까지 피신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경복궁 싹 불탔죠. 창덕궁도 모두 소실됐죠. 그러니까 선조가 궁궐에 들어가 있을 곳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릉동이라고 그러면은 어디를 그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태조 이성계 둘째 부인 그 신덕 왕후 강치애가 묻혀 있는 능이 정릉에 있었어요. 그 정릉이 그 전에는 덕수궁, 지금의 덕수궁 정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동 지역을 예전에 정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신덕 왕후의 능이 정릉이거든요. 그 정릉이 그 동에 있었기 때문에 정릉동이에요. 정릉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정릉동에 어떤 집들이 있었냐면 월산대군, 성종의 형이죠. 그 월산대군, 그 성종이 그 월산대군이 거기에 이제 있었고요. 다행히 불이 안 타 있었나 봅니다. 그 정각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뭐 심우겸이라는 그 대신에 또 집도 있었어요. 약간 요거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심우겸이 누구냐면 서인의 영수 대표예요. 옛날 동인 서인이 치열하게 붕당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5품 정도 되는 그 이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인 서인이 싸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조 전랑이 5품밖에 안 되지만은 인사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관원, 사원부 막 그런 사람들의 아치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하위 그 계급에 있는 품계에 있는 이조 전랑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동인과 서인이 치열하게 그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게 바로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 서인의 그 영수가 심의겸의 집이 그 정릉동에 있었고요. 또 동인의 대표였던 김효원이라는 이런 대신이 동쪽에 살았어요. 인현동에, 지금의 인현동. 그 을지로의 그 건천동인가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집이 있기 때문에 동인서인으로 집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심의계심도 있었고요. 또 뭐 계림군인가 또 그 분의 그 집이 또 거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집들이 다행히 안 탄 집들을 묶어가지고 목책을 두르고 행궁으로 삼은 거예요. 선조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선조가 있었고 광해군도 같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바로 거기에 이제 선조가 머물면서 이 창덕궁, 뭐 창경궁 이런 궁궐들을 이제 복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년에 짓기 시작해서 광해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짓게 되는 거지만요. 그래서 정릉동 행궁에는 바로 선조가 있었던 곳이었다. 바로 그 정릉동 행궁에서 이 선조가 승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서거당이라는 건물에서 이제 그 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 월산대군이나 이 심유겸 그런 그 집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그 승하하게 되고 이 광해군이 바로 이 또 정릉동 행궁에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릉동 행궁은 그러한 그 이 신덕왕후의 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릉도에 불렸고 바로 이런 그 대신들의 집 그리고 그 월산대군의 집 이런 집에서 선조가 머물렀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릉동 행궁이라고 합니다. 이 신덕왕후의 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은 그 성북구 정릉에 있는 거예요. 그 정릉 아시죠? 그 성북궁 정릉 그 산 동네 그 위에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갔던 그 사연도 또 아주 그냥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던 거였죠. 이 태종이 왕위를 즉위를 하고 이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 신덕왕후는 방석과 그 두 명의 왕자를 낳았었죠. 그리고 치셔라 왕자의 그 난으로 그들을 죽이고 태종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덕왕후를 상당히 미워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정릉동에 있던 능을 이 정릉으로 현재에 있는 성북구 정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릉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릉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이 지금 가 있는 것이고 이 옮겨가서도 이 정릉에 있던 성물들 이러한 능들을 그 다 부셔가지고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태종 때 이 청계천에서 큰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광통교가 지금도 남아있죠. 광교라고 남아있죠. 그 광통교가 태조 이성계 때는 흙으로 다리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돌다리로 만들면서 태종 때 다시 돌다리로 만들면서 정릉에 있었던 그 성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광통교의 기둥으로 씁니다. 그것도 막 거꾸로 세워가지고 그 청계천을 걷다가 광통교의 다리를 자세히 보시면 그 성물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사연을 그 갖고 있는 게 정릉의 그 신동하고 강씨의 그런 그 성물들이 지금은 청계천 광통교의 다리의 기둥으로 거꾸로 처박혀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릉동 행궁은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 안에 그 당시에 아마 그 직조당과 이 서고당이라는 건물이 그 있었어요. 이 직조당이라는 건물은 바로 이 인조가 여기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조가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직조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일반 그 사택이었던 것이죠. 그 선조가 머물러 광해군이 이제 그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인조가 이제 그 즉위를 했던 것이고 그 이름도 붙은 것도 영조 때 영조가 둘러보고 와서 여기에 그 인조가 즉위했던 집이다 해서 그 현판을 걸었던 겁니다. 그 직접 쓰시고 현판을 걸게 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광해군이 이제 그 인목대비와 함께 이제 그 막 무릎 꿇고 막 문책을 당했던 것들도 바로 여기에요. 이제 그 집은 이제 서거당인데 바로 직조당 그 앞부분에 근처에 또 서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조당 그러한 그 이름을 그 유래를 그 갖고 있는 곳이 이제 그래서 일반 그 민가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저 건물은 그때의 건물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불타가지고 싹 없어진 거를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1900년대인가 다 이제 또 이 경원궁이 이제 그 불탑니다. 그 1902년에 대화재가 발생돼가지고 다 불타게 되고 그 1904년 5년 때 새로 지금 그 옛집들은 그 지어져가지고 새 건물로
지금 갖추고 있던 것이 바로 직조당이라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 직조당에서 인조가 그 즉위를 하는데 반정을 일으키고 인조는 창덕궁에 있으면서 인목대비를 이제 그 불러와서 자기가 세왕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인목대비가 안 오고 여기에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서고당에 계속 계시면서 안 가고 있어요. 이제 그제서야 인조가 아차하고 직조당으로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야밤에. 그래서 그 인목대비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제 불찰입니다. 제가 너무 반정을 일으켜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늦게 왔다고 용서를 비는 장면들이 막 실록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왔으니 이 대보를, 원래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대비가 그 다음 왕들 사람한테 대보를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왕에 나타나는 그런 그 전통적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보를 받아야 되는데 인목대비가 여기 계시니까 광해군이 부랴부랴 직접 그 가마로 이어하지 않고 말을 타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보를 반려드렸는데 인목대비가 안 주죠. 이렇게 급박하게 경황스럽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갖추고 대보를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신하들이 지금 어떤 변란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빨리 세왕으로 즉위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보를 주고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바로 또 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목대비가 이거는 좀 그 아니다. 다음 날 하자. 그래서 다음 날 이 직조당에서 즉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그 7일간 정도 이렇게 좀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있다가 이제 창덕궁으로 인목대비를 모시고 가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또 직조당이기도 합니다. 그 인목대비는 이제 여기에서 계속해서 유폐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폐를 하게 되고, 자, 직조당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거당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민가 건물 형태를 갖추고 있죠. 궁궐처럼 무슨 잡상이나 용마루나 단청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서거당이라는 이름도 영조가 이 직조당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또 나중에 한번 오셨을 때 이 서거당에 이름을 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서거, 옛날의 집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현판을 써가지고 걸게 했었습니다. 그 여기에도 이제 그 인목대비가 광해군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인목대비가 약 10여 년간 여기서 유폐됐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목대비의 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거당도 바로 이러한 그 인목대비가 10년간을 있었기 때문에 인조반정이 성공되고 나서 광해군을 여기에 이제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직접 인목대비가 문책을 했던 그런 장소로도 알려져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바로 직조당, 서거당 이러한 건물들이 아마 그 광해군 때 있었던 그 정각이었고, 또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월산대군이나 뭐 여러 대신들이 살았던 집들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수리보수해 가지고 선조가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조가 직조당과 서거당에서 그 있으시면서 이제 국정을 운영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이 두 집이 계속해서 이 경운궁에서 새로운 정각들이 세워지고 신축 새로운 어떤 그 근대화된 건물들이 있었음에도 이 두 건물들은 단청도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궁궐의 격을 높여가지고 새롭게 그 만든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을 갖고서 그 현재도 이렇게 있습니다. 직조당과 서거당이 있었던 이 집 행궁으로 불려졌을 때 광해군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이 선조가 이 승하한 행궁에서 광해군도 여기에서 이제 즉위를 해요. 즉위를 해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이 창덕궁이 이제 왕궁이 됐을 때, 창덕궁이 왕궁이 됐을 때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지금 선조와 내가 머물렀던 이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운궁이 된 거예요. 이 1600 그러면 한 11년 정도 되나요? 1611년 정도에 황공하면서 여기를 그 경운궁이란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덕궁으로 이제 그 광해군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고종 때까지 그 기간에 이 경운궁은 그냥 그 선조와 광해군과 뭐 인조와 인목대비가 이렇게 있었던 곳으로만 이렇게 이제 명맥이 유지되는 거였고, 또 이 명례 그 궁이라는 왕비의 재정적인 경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궁방으로 거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궁과 명례궁이란 이름으로 혼용하면서 쓰이게 돼요. 그렇게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는 거죠. 뭐 한 280년 정도 됐나요?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종이 경복궁에서 있으면서 명성황후의 시해를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황후가 시해되니까 자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고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파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간파천을 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 말하는 아간파천의 그 아간이라는 말도 이 아자가 아라사란 말이에요. 아라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에 그 러시아를 한자음으로 중국어의 한자음을 빌려서 아라사라고 썼어요. 한자로 아라사. 그러니까 아자예요. 또는 아간파천이라고 안 하고 노간파천이라고 합니다. 그 노자는 그 한자로 그 일본어를 음자하면은 노소화라고 불러요. 노소화. 그래서 노자를 따가지고 노간파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우리 역사학자들은 아간파천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간 망명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 파천이란 말은 왕이 피난을 도성 밖으로 하는 걸 파천이라고 그래요. 피신하기 위해서 도성 밖으로 나가서 피신하는 걸 파천이라고 하는 거고, 망명은 그 당시에 공사관이나 대사관 뭐 이런 영사관이나 남의 그 700권 남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걸 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간 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자라고도 지금도 말을 해요. 그 어쨌든 아간 파천을 갔다가 경운궁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그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도 경운궁 수리를 해요. 아간 파천으로 가자마자 바로 경운궁을 수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운궁을 막 그 수리하고 또 영역을 확장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경운궁 그 근처에 땅들을 매집해서, 땅들도 매집하고 장각들도 그 사서 경운궁을 확장하고 그 수리보수도 하고 막 그 합니다. 그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그러면 그 이야기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계속 그 피신해서 있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계획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경운궁을 확장하고 해서 들어간 게 바로 이제 그 경운궁인 거예요.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경운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경운궁으로 또 들어오기 전에 명성황후의 시신이 있었던 집을 이제 빈전이라고 하는데, 그 있었던 그 집을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경운궁으로 이권해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전을 경운궁에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운궁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궁궐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니지만 왕이 와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국정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궁궐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운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종이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운궁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경운궁으로 다시 이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경운궁으로서 고종이 있게 되는 게 됩니다. 자, 이 덕수궁의 궁은 덕수궁이라는 궁은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정종에게 왕을 물려주고
본인은 머물렀던 궁의 이름이 덕수궁인 것이죠. 덕수라는 말은 덕을 찬양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상황의 덕을 찬양하고 상왕께서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덕수궁이란 궁호를 지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궁호만 짓는 것이 아니라 궁호와 같이 부호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더 추가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승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수와 승령을 이 태조 이성계가 있었던 집에 이 덕수궁을 그 덕수궁이란 이름으로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많이 이제 태종이 그 상황으로 있었을 때도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궁호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상황을 모셨던 집들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덕수궁이 된 것인데, 저 덕수궁이란 이름은 또 언제 지어지게 되는 거냐면은 이 고종이 그 안에서 계시다가 1907년인가요? 해외그 밀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고종이 강제 퇴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그러니까 경원궁에서 돈독전이라는 건물에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원궁에서 순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 순종이 즉위를 하면서 즉위를 하고 이 순종은 다시 이제 창덕궁으로 이제 옮기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상황으로 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이 경원궁에 머무르게 되는 것, 거처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처로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국내부 대신 이윤용이라는 그 국내부 대신이 이 고종이 거처하고 있는 경원궁을 이제 그 이름을 궁호를 이제 그 순종에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전통 관례상 삼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들을 지을 때 세 가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왕께서 낙점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윤용이라는 국내부 대신은 이 덕수궁 저 이름, 덕수라는 이름, 그리고 조선 태조 이성계 때 지어졌던 덕수와 부호 승령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윤용은 그 당시에 지어졌던 이름을 덕수와 승령을 그대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순종에게. 그래서 순종이 그것을 윤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원궁이 덕수궁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불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윤용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되고 나서 남작이라는 자기를 받고요. 총독부에 일제부터 남작 박위를 받고 또 훈장도 받게 되고 은사 품도 받게 되고 친일 반미족 행위자로 있습니다. 그 이윤용의 이복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고, 이윤용도 아주 그 친일 내각으로 이 순종 때, 고종 말이나 순종 때 계속해서 그 친일 그 내각으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덕수궁은 바로 경운궁이었지만 순종 1907년에 이렇게 그 상황이었던 고종이 머물렀던 경운궁을 덕수와 승령이라는 부호가 지어져서 우리가 아직 까지도 덕수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경운궁을 이 덕수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너무나 오랜 그 시간이 100여 년이 좀 넘게 지나서 이미 덕수궁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고착화되어 있어서 새롭게 경운궁으로 에드임으로 복구하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덕수궁으로 계속해서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자라고 또 많은 또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은 바로 그러한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운궁에 고종이 화망하고 이제 있으면서 황제로서의 이제 직위를 또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궁궐 경운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황제로 즉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전에 절차가 있어요. 많은 이 제야의 그 선비들이, 그리고 그 당시 고종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은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친일적인 관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또 관료들도 또 여러 있었죠. 어쨌든 고종이 경원궁에 있으면서 신하들과 제야에서 황제로 즉위를 하라는 상소와 요청과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절하죠, 고종이. 내가 어떻게 황제 자리에 앉겠느냐, 지금의 내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고종도 내심 이미 아간 파천에 있으면서 경궁을 수리하고 자기가 환호하고 그러한 것을 다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제 승낙하게 되고 황제의 자리로 이제 자기가 앉히는 절차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구단을 짓게 됩니다. 보통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은 황구단에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조선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아시나요? 그 호텔에 황구단이 있습니다. 황구단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그 안에 지금도 있는데, 황구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황궁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3층짜리 기와가 있고 지붕이 있죠. 거기 황궁우예요. 지금 황궁우가 있고 황구단은 없고, 그런데 그 황구단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저 황구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종이 저기에 가서 하늘께 제사를 지내고, 하느님이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는 황궁우는 2년 뒤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 황궁우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천황, 그러니까 황천상제라고 해가지고 하늘님이 이제 신위가 있는 거고요. 황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신위, 태조 고황제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황제로 격승을, 태조 고황제라고 격상을 시켜서 이제 신위를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황궁우가 있고 천지신령들의 신위들을 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당이 바로 황궁우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경운궁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이제 대한 1997년에 10월 13일인가요? 정식 출범한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황제가 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뭐 독립신문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자세하게 이제 막 나와서 황제가 이제 즉위를 했던 장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 황구단은 그래서 지금도 터가 남아 있고 황궁우 건축물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근데 조선 웨스틴 호텔에 지금 가리워져 가지고 지금 잘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기에 세워졌던 이유도, 저 땅은 예전에 조선 시대 때 조선 초기에 남별궁이 있었어요. 남별궁. 남별궁은 누가 살았냐면 태종 딸의 경정 공주의 집이 저기 있었어요. 별궁이. 별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이 환구단을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임진왜란 이후에 저 별궁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청나라, 이제 청나라 사신들이 여기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해요. 별궁에.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독립되고 자주 국가를 세우겠다는 고종의 개혁 의지를 담고 있었던 뜻이기도 하죠. 청나라 사신들이 머물렀던 집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황궁우와 환구단을 세워서 청나라부터 단절하고 자주 독립 국가를 세워서 우리도 동등한 황제의 나라가 됐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이제 황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즉위를 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종은 황제가 되어서 여기에 경궁에 있는데 왜 경궁, 이 좁은 이 궁궐에서 되었느냐? 바로 그 주변에 강대 국가의 공사관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11개의 국가의 공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궁 주변에 서쪽에 그 신문도 일대 러시아 공사관, 또 이 미국 공사관이 있었죠. 독일 공사관이 있었죠. 프랑스 공사관이 있었죠. 그리고 영국. 그러니까 경궁 주변에 공사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나라와 일본의 공사관은 없었어요. 다들 그 뭐 남산 기슭이나 뭐 이런 곳에 그 멀리 좀 있었고, 이 정동 이 주변에는 공사관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보호도 되고, 또는 이 외교적인 협력 관계를 아주 편안하게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궁에서 이제 황제로서의 이제 궁궐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경궁은 명실상부 대한제국의 나라로서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황제로서 즉위하기 전에 이미 경복궁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계셨을 때, 그리고 경궁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청나라와 근절하고 자주국가로 이제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또 고종의 근대화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가 이제 경복궁 권총궁에 처음 들어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화국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전차가 이제 생기고, 뭐 그리고 종로에 가로등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고종 때 세워진 거고, 일제강점기 전 일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러한 것들이 전차도 들어온 거로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미국인의 한성 전기 주식회사를 왕실 주도로 세워가지고 고종이 이 전차를 도입해가지고 이 종로길을 운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가로등도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1900년도예요. 1900년에 처음으로 종로에 가로등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전기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생기기도 전에 1890년 전에 생기고 이후이군요. 이후에 1888년, 89년, 90년대에 방금 말했던 전기가 도입해서 근대화 신문물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도입도 되고요.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헌법적 성격을 가진, 이런 또 헌법적 성격을 가진 헌법적 성격을 가진 홍범 14조라는 것들도 이제 법령을 만들어요. 그 조칙도.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까지는, 예전에는 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 이런 법령, 이런 것으로 이제 조선을 다스렸는데, 고종이 이제 갑오개혁 때 그 기간에 1894년부터 96년 그 중간에 갑오개혁을 해가지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령, 법전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홍범 14조라는 것은 그전에 조선시대를 다스렸던 여러 가지 구패습적인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철폐하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전에 있었던 뭐 이조, 예조, 호조, 병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로운 내각으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슨 교육부의 무슨 이런 이름으로 지금 지어져 있으니까 내각이, 그 당시 그런 내각으로 만든 거예요. 정치제도 개편, 이런 또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폐쇄적인 요소들도 다 없애고, 인재 등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선진국은 좀 너무 과했네요.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법제도, 사회제도를 도입한 것들이 이제 홍범시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또 이제 고종이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대한제국 시기 경영국 영역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아랫부분에 이 덕수궁 평면도라고 캡션이 써 있는 바로 윗부분, 여기에 정각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즉조당, 서거당, 뭐 함령전, 덕홍전, 뭐 이런 석조전, 석조전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겠지만 그렇게 아래쪽에 있는 정각들이 있고 그 윗부분에도 많은 정각들이 있었습니다. 경원궁 영역을 얘기할 때 저 그림은 1910년도에 그려진 덕수궁 평면도예요. 한국화 장서각에 지금 남아있는 평면도고 저 그림은 고궁박물관에 아마 전시대에 있었던 사진인데 지금의 태평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이 대한문이 있었던 곳서부터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는 신문로, 지금 현재 신문로 일대 있죠. 그 일대 있는 데까지가 바로 경인궁 영역이었죠. 그래서 덕수초등학교, 더 뒤편 러시아 공사관, 지금 러시아 공사관, 구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언덕까지, 그리고 저 뒤편에는 선원전도 있었죠. 경기 여자 고등학교인가요? 있었던 전에는 선원전이 있었는데 거기 북쪽으로 그 영역까지, 그리고 아래 남서쪽으로는 지금에 있는 미대사관저 있는 건물,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는 시일미술관 있는 쪽까지도 상당히 넓은 영역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한 4만여 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18,000평 정도, 절반 이하로 지금 축소된 경원궁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경원궁에 환호해가지고 저렇게 넓은 영역을 하면서 선원전도 짓고 유지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은 아주 상당히 적은 영역을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축소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도 1904년, 2년에 대화재를 거의 다 불타고 1904년, 5년에 완공된 건물들, 목조 건축물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덕수궁이다. 그리고 이 덕수궁은 원래 광해군 때, 그리고 고종 때까지도 경원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순종이 즉위하면서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